화요일장 주식심화론 주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연이은 주식 급락세 원인, FOMC 이후 지속 여부는? 오늘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5월장의 패닉장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패닉장을 좀 보내고 이제 6월 CPI 발표 전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좀 바닥을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결국에 5월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은 거침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도 뭐 연일 개파락이고요. 우리 장도 역시 그 지지력을 보여주는 2600선을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간밤에는 또 여러 자산들의 큰 동향들이 있었고 나스닥도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주식시장 급락 그리고 금융시장의 움직임 중에서 간밤에 어떤 점을 포착하셨는지, 뭐가 가장 주목되셨는지 우선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FOMC 이후에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아니면 좀 반환점을 돌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주시네요. 네. 너무 우리가 익숙한 그런 악재들이에요. 너무 이제 지겨운 그런 악재들인데 새로운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고통받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하나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죠. 교과서적으로 이 경영학 교과서적으로 이 경제학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주가와 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적정한 인플레이션.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경기와 주가에 안 좋다, 불합리한 환경이다라고 교과서적으로 배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예상을 하지만 그 예상보다 매번 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다 라는 가장 큰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과거의 인플레이션이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이제는 공급 제한적인 측면에서 건강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좀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을 정말 연준이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신뢰도의 영역까지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6월 FOMC에서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을 얼마나 프라이싱 했느냐, 이러한 것보다 당장 FOMC 이러한 것보다 점점 더 시장이 연준의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것이다. 의지할 건 연준밖에 없지만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믿을 만한 건 연준밖에 없는데 그 연준 또한 점점 더 신뢰도가 낮고 이것을 못 잡을 것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프라이싱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주가가 더 추가 하락하느냐 마느냐의 그 가장 핵심인데 예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노력은 하지만 예상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우리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막상 분위기만 보면 2007년도 때 그 중국 시장의 큰 그 호황으로 인해서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007년도에. 네. 근데 2000포인트까지 갔다가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되기 이전에 이제 조그만한 그 업체들이 파산을 하면서 다시 15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 1400포인트까지 빠졌었거든요. 그 당시 때 이런 시스템 리스크를 연준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20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갔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시장의 전략가나 언론이나 그 어느 누구도 1000포인트를 이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만약 그게 예상되었다면 주가 수준이 1400포인트에서 계속 이제 머물러 있진 않았겠죠. 그런데 순간 그 크러쉬를 통해서 100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 그때 900포인트를 찍었었는데 900포인트를 찍으니 1000포인트를 이탈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던 시장에서 이제 500포인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네. 가장 바닥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00포인트까지 올라온 시장이었죠. 900포인트에서부터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과거 1,400포인트에서 다시 2,000포인트로 갈지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생존해 있다면 지금 3,000포인트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됐겠지만 이게 900포인트를 갔다가 다시 3,000포인트를 갔지 1,400포인트에서 다시 3,000포인트를 갈지 이게 지금 우리는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저는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앞서 그 질문 주셨잖아요. 과연 그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네. 시스템 리스크라는 건 경제 주체가 이 뭐 개인이든 이 기업이든 정부든 경제 주체가 무너짐으로써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익스포저가 커져서 넘어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부담스러워지고 한 기업이 파산되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부도가 일어나는 것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금리 인상, 물가 같은 경우에 충분히 기업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현금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에 해당하는 신용 스프레드는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네. 그 말은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에는 굉장히 작은 확률이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냐? 그건 시스템 리스크 이전에 이런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기업들 입장에서 가게 입장에서는 나의 실질적인 구매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적의 하향 요소로 되는 겁니다. 크게 봐서 침체인 거죠. 이 기업의 실적, 그러니까 주가의 펀더멘탈이 아직까지 하향 조정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하향 조정이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어느 수준의 바닥을 잡을 것이냐 이게 깊숙한 침체일 것인가 약한 침체일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하방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지금 주가의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누구나 다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인을 차트로 준비한 것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에서 공급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다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거든요.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 인플레이션의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단연 전쟁 이후에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크게 이 기존의 12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어던 이 박스권을 3배 이상 뚫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수치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한 공급이 충분하게 늘어난다면 단연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데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또한 지금 코로나에 인한 뒤늦은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차질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PMI 수치만을 보더라도 지금 코로나 수준까지 하락이 지금 가속도 기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PMI, 제조업 PMI과 비제조업 PMI가 빠진다는 건 누군가가 정말 많이 만들어준다라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또한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차질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차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슈퍼맨이 나타날까? 연준이 슈퍼맨을 될까? 라는 거가 중요한데 연준이 그만큼 시장에서 신뢰도를 주는 거 중요한데 네. 시장에서 인식한 미국이 올해 금리를 몇 번 인상할까에 대한 횟수에 대한 예측치 또한 너무 급변동하고 있어요. 마지막 자료인데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올해 연준이 몇 번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시기에 따른 시장 추정이거든요. 보시면 21년 10월 달에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한 번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1년 말, 22년 2월, 22년 4월로 들을수록 한 번에서 지금 10회까지, 1회에서 10회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변동성, 연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의미예요. 때문에 지금 분명히
장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새로울 것 없는 이미 알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이 유가를 비롯해서 언제 빨리 잡히느냐 그리고 이 지금부터의 경기 침체는 저는 오히려 프라이싱 되었고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경기 침체는 네. 선반영도 했을 수 있다. 선반영과 이제 그 일단 선제적인 조건은 물가겠죠. 그리고 네. 이후에도 말씀드릴 텐데 물가 내에서도 유가인데 이게 하락하진 않더라도 그 고공 안정권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2년물 금리가 3.3%에서 떨어지지 않더라도 고공 안정만 된다고 하더라도 기간 조정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구간에서의 경기 침체는 주가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유동성 장세를 불러올 만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현재 미국과 우리 장의 지수대보다 더 지수대를 낮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하락에 대해서 5월 CPI 쇼크다,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준이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연준이 조금 오판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이 연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 그렇죠. 네. 이렇게 주가를 프라이싱 끌어내리고 되고 있는 있다. 거죠. 네. 아래쪽으로 더 할인하는 그런 가격의 할인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연준에 대한 신뢰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연준에서 지금 오늘장에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6월 FOMC 이후에 75bp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파월이 이제 말을 꺼낼 것이다라는 그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거의 기정사실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기정사실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6월달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11월달 중간 선거에서 이 지금 민주당의 당연히 의석을 평균 이상으로 뺏기는 과거의 평균이 그 집권 여당이 하원에서 30몇 석, 상원에서 3석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평균 수치보다 이상으로 뺏길 것, 그러니까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거죠. 그건 뭐 기정사실화가 아닌가? 3가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기정사실화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저는 작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2년물 금리는 2년 뒤에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지를 이 금리가 프라이싱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정책 금리보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건데 지금 2년물 금리가 3.3%를 돌파를 했죠. 이건 이 6월 달에 75bp 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FOMC가 5번 정도 남아 있을 텐데 여기에서도 이제 2번씩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한 겁니다. 때문에 저는 뭐 이게 75p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주가가 어제 오늘 이렇게 음봉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민감한 화두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음봉을 2개나 크게 맞았기 때문에 이 인상 여부는 저는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75bp 인상을 안 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75bp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 방향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매를 이미 맞았어요. 매를 이미 맞았는데 이 특정,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는데, 잘못을 3개를 했어요. 그럼 매를 3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매를 3번을 맞았는데 이 잘못한 것 3가지를 오픈을 하면 정당화되는데, 나는 이미 3대 맞았는데 잘못한 것 3개 중에 2개만 오픈이 돼버렸어요. 그럼 하나는 계속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미 주가가 프라이싱 된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안 하면 결국 향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 해버리는 것이 저는 이미 금리, 채권, 주식이
이 가격이 반영된 상황에서 더 불확실성을 낮춰간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미 10년물,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이었나요? 4월 달이었나요? 그때도 저희가 저희 과정에서 엄청 다뤘었거든요. 3월 말이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역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의 변동성이 별로 없었어요. 예. 시장의 변동성이 없었는데 뉴스에서는 이번에는 괜찮다. 이러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이번에는 괜찮다라고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항상 10년물, 2년물이 역전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괜찮다라는 이유로 많은 뉴스들을 내보내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나고 나보면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라고 언급드렸었는데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침체로 들어가는 것,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 GDP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이 여기서는 저는 더 나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아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다라는 것은 네. 포트폴리오를 그만큼 많이 이제 교체를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린 그런 반영한 주체가 많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언급드리고, 우리는 다시 유동성 장세에 갈 때까지 생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동성 장세의 시작은 위기, 침체였어요.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 프라이싱이 안 된 경기 침체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프라이싱이 된 경기 침체는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프라이싱이 된 경기 침체는 다음 유동성을 불러들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침체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지금 가격에 반영된다는 거고, 어느 수준에서 유가가 피크아웃을 할지, 어느 수준에서 금리가 피크아웃을 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우려하고 있지만, 정말 피크아웃에 대한 그 조그만 시도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급반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민주당의 패배, 이러한 악재들은 시장에 이미 녹아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불거지지 않은 악재지만 완전히 이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 오히려 반등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블루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금리 인상으로 자금 회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머징 마켓들이 성장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디폴트까지 좀 나와야 물가가 잡히는 것 아닐까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 것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분께서는 좀 간과하신 게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얘기도 해주셨어요. 연준은 그동안 물가가 너무 낮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AIT라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은 용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보다는 인플레가 낫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 위쪽을 좀 허용하겠다. 물가를 잡는 게 연준이지만 이 위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던 찰나에 전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탈세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 탈세계화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 블록화. 완전히 탈세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 블록화가 일어나면서 금리 인상 같은 비용 증가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경제 블록화로 인한 비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동의를 하는 게, 저도 지금까지 2007년 이후부터 계속 주식시장을 보지만 그동안은 세계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미중 관세 전쟁으로 탈세계화 이슈가 한번 불었었다가 좀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관세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미국 쪽에서.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힘을 이렇게 쓰게 되면서 보다 본격적인 탈세계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제에 주는 부담 자체가 시스템 위기는 아닐까요? 너무 길게 어렵게 얘기했나요? 네. 네. 탈세계와 블록화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 물가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질문은 결국 특정 국가든 기업이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화라는 요인이라든가 특정한 요인 때문에 이 그 캐시 아웃이라든가 또는 블록화라든가 어쨌든 특정한 요인 때문에 디폴트가 나면 그 디폴트가 난 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지만 시장을 바닥을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 같은데. 아까 시청자분께서 네네. 그리고 그 이제 원인이 이제 그 세계화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분명히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언급을 많이 드렸고요. 근데 이번 CPI를 보고 조금 놀라운 점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CPI의 구성 요소가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라고 하면 이 8% 중에서 약 뭐 4%포인트, 4에서 한 4.5%포인트 정도가 이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고요. 수요. 그리고 한 1%포인트 정도가 음식료 먹는 그리고 나머지 한 3%포인트 정도가 에너지, 유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디폴트가 나서 수요가 억제되는 것은 수요가 억제되면 이 CPI 요소에서 코어 CPI에 해당하는 그 수요적인 그 CPI를 분명히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CPI를 보면 이 핵심 CPI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유가에서 에너지에서 크게 튀어버린 거죠. 그러면 고민을 해보는 거죠. 특정 경제 주체가 구매력을 이 훼손되는 굉장히 낮춘 그런 그 수요가 과연 유가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연준의 굉장히 딜레마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뭐 디폴트에 대한 그 가능성이 당연히 이 주식시장에서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죠. 근데 그런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정말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겠죠. 그리고 그게 선반영된 과정에서 결국 경기는 돌고 돕니다. 우리 코로나 때 금융위기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위기를 이미 주가가 선반영을 하고 이후에 풀린 돈들에 오를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금융위기와 지금 금융위기가 다른 점은 과거 금융위기 때는 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지원을 했어요. 뭐 금리를 낮춘다라든가 뭐 대출을 연령을 높여준다든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 돈을 풀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다이렉트로 현금을 쏘아줬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적은 금액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당 1억씩 쏘아줘 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공급이 늘지 않는다는 거고 일을 하지 않아도 수요는 왕성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를 이용한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져 버렸기 때문에 연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유동성이 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 위기 이후에 강하게 시장은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었고 지수가 올라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직접적으로 풀린 유동성이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그리고 거기에 운도 안 좋게 전쟁이라는 이슈, 중국 봉쇄라는 이슈, 그리고 국내 뭐 물류 파업이라는 이슈 이런 이슈가 겹쳐지면서 더욱더 가속도를 키워버리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좀 사이클로 보자면 저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봐야 된다. 사이클로 보자면 억울하지만 그냥 억울하다, 힘들다, 나 이제 주식 그만할래 이렇게 멈춰버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풀린 유동성에 대한 풀린 유동성은 감사한 거고
20년, 21년에 벌어놨던 돈들을 이제는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결국 그게 지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돈을 풀리게 되거든요. 이 돈을 풀리게 된다는 게 위기 이후에 과거처럼 연준이 뭐 금리를 많이 낮춰서 돈을 줘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돈을 회수하고 있는 이런 제스처나 이 속도를 조금만 낮추더라도 이건 아예 반대로 시장의 유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말고 생존해 있으면 분명히 기회는 온다. 그리고 이 가장 마지막에 피크가 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신용이 신용을 불러내면서 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침체라든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지수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더욱더 공포스러운데 그 공포스러운 구간에서는 이 침체와 시스템 리스크를 프라이싱하고 있고 이후에는 그 침체에 대응할 유동성이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좀 지금까지 사이클을 계속 뭐 복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좀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긴축. 연준의 긴축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이 악재는 노출된 악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경기가 침체됐을 때 연준이 손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그때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그 몇 가지 지금은 좀 안 보이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나타난다면 전쟁에 대한 중단, 언젠가는 뭐 휴전이나 정전을 할 거고 전쟁에 대한 중단 또는 유가 상승세의 진전 또는 중국의 봉쇄의 적극적인 완화 플러스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다시 한 번 더의 이제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더 나온다면 아마 유가가 가장 민감한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서도 나스닥 선물 지수가 반등했던 주요 이유가 유가의 공급량을 푼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했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그 프록시는 유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진정된다라는 또는 진정됐다 또는 전쟁이 중단된다라는 이런 그 뉴스가 있으면 저는 시장은 급반등할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급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추세를 이제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 실적 추정치가 어느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주가는 빠졌어요. 근데 주가가 빠진 걸 가지고 우리가 저가 메리트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졌는데 이 주가가 빠진 것보다 더 실적 추정치가 빠져버린다면 그건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는 빠졌지만 밸류에이션은 비싸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먼저 결국 침체가 올 것이야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먼저 빠졌는데 이후에는 이제 실적 추정치들이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이제 6월달 이런 인상된 요금 그리고 물류비에 의해서 기업들의 비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재고가 이제 소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실적 추정치가 점점 하향될 텐데 어느 수준에서 멈출 것인지 그 수준이 만약에 주가가 프라이스된 게 과하다라고 생각되면 반등할 거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장기화된다. 그리고 추정치가 더 심하게 빠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빠질 상황이 되겠죠. 한데 지금 이미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체에 대해서는 저는 기정사실화로 생각되고 어느 국면까지 언제 수준까지 이 실적 추정치가 빠지는지 그리고 만약 실적 추정치가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지 않더라도 빠지고 나서 안정되는 흐름만 보이더라도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안정되는 흐름만 보이더라도 충분히 이 추세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덤벼들 때는 아니고 이 덤벼들 것이라는 거는 주식을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매매한다. 내가 그 컨비션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을 판다라는 것도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내가 만약에 레버리지 크게 싣고 있었다라면 다른 얘기지만 레버리지가 아니다라면 그리고 이게 당장 당장 써야 될 돈이 아니다라면 지금은 충분히 한 단계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유동성 장세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는 장세를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사상 최대 규모로 전 세계가 돈을 풀었던 코로나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거라는 전망, 그리고 따라서 실물 자산이나 주식으로 내 돈을 묻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차례 시세를 크게 보여줬던 주식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더 크게 열어두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예, 반등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전쟁의 중단, 유가가 진정되는 국면, 중국의 봉쇄 완화, 이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그러면 시간을 좀 둬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지금 허생님께서 하락 이후에 가장 강하게 빨리 반등할 수 있는 섹터나 기업에 대해서 질문 좀 주세요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정말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땐 다 같이 빠져요. 전 섹터가 다 빠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지수가 반등할 때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는데 반등할 때는 몇몇 섹터들만 반등을 하거든요. 그때 지수에 동참 못하는 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클은 또 돌고 도는데 결국 돈이 풀렸다가 회수됐다가 풀렸다가 회수됐다가 사이클은 돌고 도는데 내가 주식을 과감하게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그 전 사이클 때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한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그런 사이클을 몇 번 경험해 보면서 예측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때문에 장이 들어섰을 때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추세적인 반등 그리고 추세적인 금리 하락과 추세적인 이제 물가의 안정이 보였을 때 그게 지수가 3,000포인트더라도 매수를 하되 그건 시장이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대응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주도주는 몰라서 못 사고 알아도 못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음 그 상승장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왔을 때 어떤 주도주가 있을지 어떤 주도주가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도주가 모르기 때문에 주도주를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상승 장세가 어느 정도 시작되었고 초기 국면으로 진입했을 때 지수는 요만큼 올랐는데 주도주는 이만큼 올랐어요. 누구나 다 그 국면이 되면 상승 초기 국면이 되면 이 주도주가 시장의 주도주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못 사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도주는 몰라서 못 사고 알고도 못 산다는 게 주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못 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시장이 바뀌고 나서 추세가 형성되고 나서 이 시장보다 주도주가 더 올랐지만 주도주라는 거 안다라면 이 주도주의 요건은 실적 추정치와 그리고 멀티플이 함께 올라가는 코로나 초기 국면부터 네. 끝까지 전기차의 섹터는 그 로직에 의해서 올랐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샀는데 끝까지 올라갔었죠.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제 예측을 하고 이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돌아섰을 때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못 사겠어. 다른 종목 사야겠어.는 아니다. 라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게 반복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위기를 뚫고 나오는 결코 죽지 않은 수요. 이거에 대해서 좀 주목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좀 전기차였다라는 또 얘기가 될 수 있겠고 앞으로도 전기차일지 혹은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물가,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도 시장이 어느 쪽으로 주목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에 성장성 실적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분석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미국장보다 우리가 나은 건 오늘 기관의 활약이고요. 또 양대 지수 양봉이라는 점과 아랫꼬리를 달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이 더 중요하겠죠? 잘 좀 추스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